자, 일단 테스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테스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실학을 그냥 이론으로만 한 거랑 이렇게 지금 사료를 제시하고 문제 푸는 거랑 좀 다르죠.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실학에 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료 제시하고 그리고 답을 찾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론으로만 했지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서 수업 끝나고 나서 사료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료를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고 할까요? 네. 사료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서 끝나고 사료만 한번 모아서 쫙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번도 마찬가지고 2번, 3번, 4번 다 사료를 지금 제시하고 찾으라는 문제고 특히 3번처럼 이렇게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뭐 사건에 대해서 골라라 또는 개혁안을 여기서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실제 문제로는 이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 개혁안들의 순서대로 연결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혁안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기출은 이제 그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OX는 뭐 여러분 해설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테스트 잘 보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대한제국에서부터 하면 되겠죠?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은 7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한제국이죠? 지금 대한제국 할 때쯤 요때 상황은 뭐냐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가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갔다. 뭐라고 하죠? 아관파천. 자, 아관파천 상태예요. 1896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아관파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약 1년 동안 피신을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아관파천이 있었던 시기에 자, 그럼 이제 아관파천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웠죠. 결과. 열강에게 이권 빼앗기고 나라는 꼴이 우스워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 아관파천에 대해서 빨리 돌아와라. 다시 이제 환궁이죠. 환궁을 해라.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요 1년 사이에 개화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종도 이건 아니지 싶었겠죠. 그래서 다시 환궁을 추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환궁 어디로 환궁하냐? 원래 고종이 살았던 그래서 와이프가 사망했던 궁궐은 경복궁이었죠. 그런데 고종은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궁궐이에요. 그게 덕수궁.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덕수궁이고 예전으로 이름으로 하면 경운궁이라고 하는 궁궐이죠.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돼요. 경운궁은 나중에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덕수궁이죠. 지금은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경복궁에서는 일본 공사관이 가까운데 이 경운궁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이 경운궁은 러시아 공사관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려가야지. 다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경운궁으로 다시 환궁을 하게 되고 딱 봤더니 이제 나라 꼴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체제 정비하는 의미에서 나라의 기틀 자체를 좀 이렇게 다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그리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근대로 넘어와서 처음에 1차 가부개혁 때 연호는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지금 연호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두 번째 을미개혁 때는 건양, 아까 우리 테스트에도 하나 나왔었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연호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근대로 넘어와서 자, 그 다음에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된다. 원구단. 자, 원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구단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환구단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원구단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원래 뭐 하던 곳이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황제에게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었죠. 자, 원래
우리나라는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자식이 아니고 하늘의 자손이 아니에요. 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직접 대고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천 행사는 도교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교라는 종교가 좀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교적 입장에서는 경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원구단이라고 하는 건 도교적인 입장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사당 또는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원구단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정비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제 드디어 우리도 황제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했다, 다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황제 즉위식을 어디서 했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환구단,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고, 자 그다음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이죠. 네, 대한제국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사용을 하게 되죠. 이제 조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1897년부터는 조선 아니고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광무개혁이죠. 연호가 광무이기 때문에 개혁이 광무개혁이죠. 그래서 이때 개혁의 방향은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뜻일까요? 구본.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신참, 새 것을 참작한다. 새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배운 내용 중에서는 왜 온고지신이란 말 알아요? 그것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구본신참이라는 게 뭐랑 또 좀 비슷하냐? 동도서기론. 우리가 앞에서 온건개혁파의 사상이 동도서기론이었죠. 요거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도, 동양의 도는 그대로 두고 서기,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즉 점진적 개혁인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다. 비슷한 표현이다. 그게 바로 구본신참. 자, 이런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해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점진적 개혁이지 사실은 복고적. 왜냐면 옛 것을 근본으로 하자면. 그래서 복고적 또는 보수적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복고적, 보수적 개혁이다. 자, 그 다음에 개혁 기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기만 할게요. 자, 교전소 또는 이게 나중에 교정소로 바뀌거든요. 이런 법령을 정비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한 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개혁 기구들을 통해서 개혁을 주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나열한 거예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중심으로 체크해 봅시다. 자, 보시면 전국을 13도로 개편을 새로 하게 되죠. 전국을 13도로 개편을 한다. 자, 원래는 23부였었다가 다시 13도로 개편하죠. 원래 조선은 8도. 자, 그런데 이 도 체제가 23부 337군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2차 가보 때. 2차 가보개혁 때. 그러다가 이게 다시 13도 체제로 바꿨다. 언제? 광무개혁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원래 우리는 8도였잖아요. 전국이 8도 아니에요? 조선은? 근데 그게 2차 가보 때 23부 337군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광무개혁 때 13도 체제로 바뀌었다.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지방체제의 변천. 이해되죠? 지방체제의 변천을 한번 정리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걸 반포를 하게 돼요. 대한국국제는 헌법, 헌법과 같은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대한국국제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헌법과 같은 건 뭐였냐? 홍범14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대한국국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왜 국제라고 하냐? 헌법 아니고. 왜냐면 헌법이라는 건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왕이, 쉽게 말하면 딱 왕이 체결한 거, 왕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이런 나라야 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헌법과 같은 문서다. 그게 바로 대한국국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712페이지에 대한국국제가 나오겠죠? 자, 여기는 두 줄만 딱 읽어보면 아, 대한국국제는 이런 성격이구나. 첫 번째, 자,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두 번째,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전제정치이다. 전제정치라는 건 무슨 뜻?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제정치, 입헌군주제, 공화정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전제정치라는 건 왕이나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주도하는 거. 그런 걸 전제정치라고 하니까 지금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요? 갑신정변에서 추구했던 정치 형태. 입헌군주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뭐 딱히 정치 형태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갑오개혁에서 추구한 정치 형태. 갑오개혁은 뚜렷하게 어떤 정치 형태를 추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화정도 아니고 당연히 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제군주제는 아닌 거지. 왜냐면 황제의 권한, 왕의 권한을 좀 줄였으니까 전제군주제 체제이긴 한데 입헌군주제까지는 아닌 약간 그 중간.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에서 정치체제를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협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그건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제군주제에서 지금 입헌군주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대한제국이 생기면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전제군주제로 돌아간 거야.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입헌군주제나 뭐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죠? 근데 지금 퇴보한 거지. 오히려 뒤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추구하고 있구나.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무한한 군권을 누리죠. 대한국의 대왕제는 해군, 육해군을 통솔하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반포하고 다 하죠. 삼권 분립 따위는 없는 거지. 여기서 이제 다 혼자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황제의 권한이 엄청나구나. 그게 바로 대한국 국제에서 추구하는 대한제국에서 추구하는 전제정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경체제는 수도가 두 개죠. 제1수도, 제2수도 이렇게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서울이고 한양이고 그리고 평양에다가 이제 수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양경체제를 구축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죠. 자, 독립협회는 누구를 보내서 해산시켰지? 충돌하게 해서 깽판 치고 충돌해서 같이 해산시키죠? 네, 황국협회. 그래서 황국협회를 보내서 해산을 시켰다. 1898년에.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자,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게 입헌군주제라고 했죠.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하니까 내가 전제군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어도 조금 그랬어. 왜냐면 국민들이 워낙 입헌군주제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내 맘대로 해도 되지.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추구하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전제군주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립협회 해산 그리고 대한국 국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기상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칙령 41조는 독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독도를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한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 거 확실하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칙령 41조였어요. 자, 여기서는 대한국 국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군사. 자, 원수부를 설치했다. 원수부는 딱 봐도 뭔지 알겠죠? 국방부 같은 거겠지 말하자면. 그래서 군사를 장악을 한 거지.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시위대 진위대를 증강했었고 해군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배를 두 척 사와요. 그래서 광제호 양무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군함으로 정비를 하죠. 그러니까 좀 낡은 배를 사다가 이제 그거를 군함으로 개편을 해서 해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군사적인 측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지금 대한국 국제가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한국 국제 중에서 일부만 한번 체크한 건데 대한국 국제는 뭐 여러분 딱 봐도 대한국 대왕제 이 표현이 앞에 붙으니까 여러분 다른 개혁안 구별하는 것보다 아마 쉬울 거예요. 딱 보면 아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박무개혁 이어서 가볼게요. 경제. 자, 경제적 측면 봅시다. 713페이지에 나와 있죠. 양전사업을 실시했어요. 양전사업. 그래서 양지아문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서 토지를 조사했어요. 양지아문을 만들어서 양전사업을 했어요. 양전사업이라는 건 토지를 조사한다. 이런 뜻이고 지계아문을 만들어서 지계를 발급하게 되죠. 자, 양지아문을 만들었어요. 1898년에 양지아문. 그리고 1901년에 지계아문. 자, 그래서 양지아문에서는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한 거죠. 측량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계아문에서는 지계를 발급했는데 자, 그럼 지계가 뭐냐, 지계. 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 지금으로 하면 등기부등본?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가 누구 거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지계라고 하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713페이지에 지계라고 해서 오른쪽 사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지계라고 써 있지만 사료 같은 데는 관계라고 나오기도 해요. 관계.
관청에서 발급한 거다 봐. 약간 그런 의미로 관계를 발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서 지계라는 표현과 관계라는 표현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지계 아문이 양지 아문으로 통합이 됐어요. 1902년에 양지 아문은 이제 없어지고, 왜냐면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양지 아문이 지계 아문으로 통합이 돼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요 지계라고 하는 게 엄청 잘 나오는데, 왜냐면 이 근현대사 어디를 찾아봐도 다른 단원에서는 또는 다른 시기에는 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계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언제? 대한제국. 광무개혁. 알겠죠? 여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계라고 하는 게 제시문으로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근대적 공장이나 회사 설립을 지원하게 되는데, 자, 이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제도를 우리가 식산흥업정책이라고 그래요. 식산흥업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식산흥업은 말 그대로 산업을 진흥한다. 생산을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회사를 지원해주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장원을 확대한다. 내장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내부 내장원. 국내부라고 해서 왜 우리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면서 왕실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했어요. 그게 국내부, 그러니까 내장원, 그러니까 국내부라는 관청이었고, 거기에 내장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내장원은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인데, 이거를 확대해서 원래는 다른 데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철도라든가 뭐 홍삼이라든가 이런 인삼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전부 다 황제 직속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재산들이 황제한테 쌓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거죠. 헬기 특사 보낼 때도 돈을 쓰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하는데 그런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장원을 확대했다는 건 황제의 재정을 늘려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장원 확대, 황제의 재정이 늘어났구나. 철도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서 벌어가는 홍삼이나 이런 인삼이나 전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금본위 화폐제도 시도. 자, 그러면 그 전에 은본위 화폐제도가 실시됐던 건 언제? 1차 가부. 그런데 이제는 금본위 화폐제도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시도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결론은 실패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식화폐조례라는 거를, 법이죠. 이거 법령이죠.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금본위제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잠업시연장, 연초회사, 서북철도국, 서북철도국을 통해서 이런 철도라든가 이런 건설을 우리가 하려고 했었죠. 우리가 주도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잘 안 됐지만. 자, 그 다음에 경의철도부설이라든가 전차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자,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 상모학교나 광모학교 등 이런 학교, 그러니까 산업을 진흥시키면서 교육을 장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사법개혁 등등. 자, 그리고 외교를 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조약이 언급되기 때문에 조약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한청통상조약.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조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해요. 네, 상관없어요. 조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하고,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는 연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에 1899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청나라와 우리가 그 전에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한 거 뭐 있을까요? 자, 개화기로 들어와서 청나라와 우리가 조약을 체결했어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거죠. 우리는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어. 뭘 체결했었냐면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 자,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을 언제 체결했냐면 이무분란 직후에 1882년에 체결했어요. 자, 조약의 이름을 한번 쭉 보세요. 조선과 청나라의 이제 뭐 상민, 수륙, 무역 뭐 이런 거는 이제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겠고,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조약이 장정. 근데 강화도 조약은 조약으로 끝나지? 조미수 통상 조약으로 끝나지? 얘는 장정이야. 왜 얘만 장정이지? 장정이라는 건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의 조약을 장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청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본 거야? 에이, 내 종주국. 약간 이런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제국 됐잖아. 그치? 그러면은 청나라도 황제국, 우리도 황제국, 이제 대등하지. 그럼 조약을 바꿔야지.
그래서 뭘로 바꿨어? 한청통상조약, 조청통상조약. 알겠죠? 자, 우리 대등해. 이제 우리는 이제 꿀리지 않아. 우리도 황제국이니까. 이런 걸 나타내면서 조약을 쉽게 말하면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청통상조약이고. 자, 그 다음에 만국 우편 연합 가입. 이런 것도 제시문으로 잘 나와요. 1900년에. 이것도 연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우리가 우편 사무를 처음에 갑신정부 때 하려고 했다가 실패.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재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편 사무를 재개했지만 국내 우편만 가능한 거고 여기에 가입해야 국제 우편 가능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국제 우편도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만국 우편 연합 가입. 자, 그 다음에 해삼이 통상사무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해삼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삼이는 지역 이름이고 여기에 통상사무관을 설치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공무원 파견.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니까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삼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여기에 우리 관청을 파견했구나. 우리 공무원을 파견했구나. 그게 해삼이 통상사무 설치. 자, 그 다음에 간도관리사는 뭐 여러분 아시죠? 간도관리사를 파견했고 이범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다가 1903년에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했다가 간도관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도관리사. 자, 그 다음에 국외 중립 선언을 했었다. 이건 뭐냐면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쯤.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날 똥말똥.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막 되게 사이가 좀 애매해요. 그러자 대한제국에서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네 둘 사이에 전쟁 날 것 같은데 만약에 너네 전쟁하잖아? 그럼 우린 중립. 먼저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1904년 1월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요.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죠. 그러니까 두 나라 너네 지금 전쟁하면 우리 중립이야 라고 미리 선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러일 전쟁이 났어. 근데 더 재밌다고 하면 안 돼. 더 좀 안타까운 건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조약을 강요해서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한일의정서 체결한 게 1904년 2월. 그러니까 전쟁이 나자마자 이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무시하고 조약을 강요하게 되는 게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립선언은 언제? 러일 전쟁 직전에 국외 중립선언을 우리가 했지만 무시당하고 한일의정서가 강요된 거죠. 한일의정서를 강요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 광무개혁을 살펴봤어요. 자, 우리나라 근대적 개혁 뭐뭐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을 4개째 보고 있어요. 하나는 1차 가보개혁, 두 번째 2차 가보개혁, 세 번째는 3차가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그리고 네 번째가 광무개혁. 그러면 앞에 1, 2, 3, 앞에 1차, 2차 을미개혁까지는 누구의 강요가 좀 셌다? 일본의 강요가 아무래도 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래도 광무개혁은 그래도 우리가 주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개혁일까? 그래도 자주적 개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좀 중요시되고 있는 그전에는 이게 무슨 개혁이야 이랬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이거 간섭 없이 그래도 한 거잖아. 괜찮잖아. 그래서 광무개혁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고 자 어쨌든 자주적 개혁이면서 근대적으로 뭐 상공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좀 했지. 그리고 지게도 발급하고 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괜찮지.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집권층의 보수층. 그러니까 근본적 개혁은 없잖아요. 토지제도 개혁 없죠. 신분제 폐지 없잖아. 그런 것들을 정말 백성이 원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집권층의 보수성과 그리고 외세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성과가 많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요 양전 사업 있죠. 아까 우리 지게 발급. 이거 전국적으로 지게 발급 됐냐? 안 됐어요. 러일 전쟁으로 중단돼 버렸거든요. 러일 전쟁으로 중단돼 버렸다. 그러니까 지게 발급도 잠깐만 했던 거고 범위가 넓진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과가 아주 크진 않았구나. 라는 게 바로 광무개혁이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그래도 요 지게발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청통상조약, 만국우편연합 가입 그리고 뭐 등등 앞에 또 나왔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제시문으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14페이지 보시면 시대별 연호도 나와 있죠. 우리 좀 전에 개국 연호 사용했다가 건양 연호 사용했다가 광무 연호 사용한 것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근대에 들어와서도 연호를 막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독도와 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간도 기속 문제. 이거 우리 앞에 조선 후기 할 때 했었죠. 네, 했었어요. 자, 첫 번째,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 해석 문제가 불거졌다. 자, 일단 백두산 정계비가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체크 한번 해야 되겠죠? 조선 숙종 때. 자, 그러면 토문강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해졌는데 이 토문강을 어디로 볼 것이냐? 첫 번째 청나라는 뭐라고 했죠? 두만강. 근데 그러면은 이 백두산 정계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렇게 돼 있어요. 서위, 압록, 동위, 토문. 그런데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했는데 토문강이 두만강이면 만주 전체가 그쵸? 만주 전체가 대동강, 압록강, 그러니까 두만강하고 압록강 아래쪽은 우리 땅이고 거기 위는 다 중국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조선은 아니거든 송화강이 지류인 토문강이 맞거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보시면 서북 경략사, 토문 감계사 그리고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했다가 이듬해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하게 된 앞에서 이범윤. 그래서 자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겠죠? 서북 경략사가 어윤중이구나. 토문 관계사가 이중하구나. 간도 관리사가 이범윤이구나. 요거 연결. 알겠죠? 요거 사람 이름 바꿔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지 않아요? 딱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름 딱 바꿔서 내기 좋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제 보호하고 말하자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딱 나서서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서서히 손을 뻗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간도 지역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간도 협약 체결. 아시죠 여러분? 간도 협약이 체결된 거? 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렇게 간도 협약이 체결됐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청나라는 일본에게 남만주, 안동 봉천 간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리고 광산 채굴권, 푸순광산 채굴권. 자, 이런 걸 줬어요. 그 대신에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줘 버렸다.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을사조약 때문에. 기억나죠?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이미 우리는 외교권을 뺏겼고 외교권 뺏긴 상태에서 우리 외교권을 행사하던 일본이 지들이 딱 나서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자기 얻을 거 얻고 끝! 이렇게 딱 끝내버렸죠. 이게 바로 간도 협약.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을사조약이 무효면 간도 협약도 무효니까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니냐 라고 너무 넓게 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1945년에 해방되고 하면서 그 전에 체결했던 조약은 다 무효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효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중국이 이 땅을 우리한테 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 거죠. 자,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716페이지로 넘겨서 독도. 자, 독도도 다 했던 건데 대한제국 시기 칙령 41조 앞에서도 나왔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한다. 그 조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죽도와 석도를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가 본도고 그 주변에 있는 섬 중에 죽도와 석도를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도하고 석도 중에 독도는 어디냐? 독도는 석도. 죽도라는 섬 울릉도 바로 코앞에 눈으로 보이는 가까운 섬이 있고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거 알죠? 울릉도랑 독도가 실제로는 좀 떨어져 있어서 왜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 날 육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진작가가 여러분 그런 것도 들었어요? 어떤 사진작가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며칠이나 볼 수 있는지 사실은 손에 꼽힐 정도로 자주 볼 수는 없거든요. 한 뭐 며칠? 한 4, 5일? 이렇게밖에 안 돼서 어떤 사진작가가 1년 내내 그걸 한번 찍어본 거예요. 며칠이나 볼 수 있나 육안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 사진으로 담아놔서 그 사진이 뭐 애국가 같은 거 나올 때 쓰이기도
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세종실록 지리지 막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근데 그게 실제 그러나? 한 며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또 이제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낸 거예요. 우리 거 맞네. 여기 독도 맞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강탈 볼까요? 일본은 언제? 이게 중요하겠죠.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걸 발표해서 독도는 무주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지. 그러니까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내 걸로 할게. 이러면서 이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뒤에 지령 3호를 내려서 대한제국 영토 맞는데? 이렇게 또 확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독도를 우리 걸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 한번 쭉 살펴봤고요. 독도와 관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의병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은 718페이지에 항일의병과 애국개몽운동. 자, 일단 항일의병운동 한번 볼 건데요. 의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에요. 이 의병이 왜 일어났지?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의병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의병장이 여러 명 등장하겠죠? 그 의병장이 어느 의병의 의병장이냐. 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보시면 718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720페이지부터 해서 사료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 사료를 보고 이게 무슨 의병이다 라는 거 찾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하죠. 이 근현대사는 사료 제시에서 문제 나오는 게 뭐 엄청 많으니까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들어 시험의 경향은 우리 20문제 시험이잖아요. 그럼 그중에 18, 19문제가 다 사료 제시형 문제예요. 아시죠? 사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료는 외울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교재에 나왔던 사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는 외우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사료를 읽고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포인트구나. 키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본서 수업 끝나고 사료를 한번 쭉 볼 거예요. 사료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험에 많이 제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18, 9문제 정도. 한두 문제 빼고는 다 사료 제시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료를 볼 줄 모르면, 그러니까 파악할 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료는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어쨌든 의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료들이 언급되니까 한번 보시고. 자, 우리는 의병 볼게요. 자, 의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직접 싸우는 거죠. 네, 직접. 우리가 앞에서 위정척사운동 기억나요? 위정척사운동 했었어요. 무슨 척화 주전론, 그 다음에 통상반대운동, 개화반대운동 이런 거 했었는데 그 중에서 1890년대부터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직접 내가 총칼 들고 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90년대부터는 이렇게 항일의병운동이 직접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병이 뭐냐? 의병이죠. 자, 이제 원인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원인 체크 잘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1895년에 있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고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자, 의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을미사변이 일어났어요. 을미사변은 일본이 일으킨 거죠. 왜? 러시아한테 밀렸던 자신의 일본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삼국간섭으로 러시아한테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그러면서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의 영향력이 세져요. 그리고 나서 이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죠. 을미개혁. 그리고 이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단발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발령 뭐라고 했죠? 이 상투 잘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머리 잘라라. 단순 머리 잘라라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나라 동이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복색이었던 위만조선 나올 때부터라고 했죠. 위만 나올 때부터 그 상투를 잘라라. 너네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겠다. 그게 바로 단발령이고 이 단발령에 가장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게 유생층이죠. 왜냐면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르면 부모가 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머리를 자른다고 감히
그래서 유생들이 가장 반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병장 이제 유생 출신들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의병 출신으로는 유인석과 이소음, 가장 두 명이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죠. 그래서 춘천과 제천 지역에서 유인석과 이소음 등이 활약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생층이고, 그 다음에 그 전해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학의 자녀 세력들까지도 참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일본이랑 직접 싸웠다기보다는 단발령을 실시하는 친일적 지방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고종이 알았어. 너희의 말을 내가 들어서 단발령을 철회할게. 이렇게 단발령 철회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산 권고 조치를 내리게 돼요. 너희 말을 내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물러가라. 그러면은 유생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당연히 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자진 해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된 게 무슨 의병이냐? 을미의병인 거죠. 을미의병. 자, 그러면 을미의병 이후에 또 그 동학의 자녀 세력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게 돼. 말하자면 동학의 나머지 세력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을미의병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활빈당. 활빈당은 연도를 한번 보시면 1900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을미의병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요 시기부터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바짝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 나머지 세력들이 자, 나 동학 활동했어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잡혀가. 그러니까 숨어서 이제 조용히 몰래 활동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학당, 남학당, 활빈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해요. 예를 들면 영학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영국 종교나 영국 학문 연구하는 단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위장전술? 약간 위장전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동학의 나머지 세력들이고 이 사람들은 반회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죠.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게 활빈당. 자, 여러분 활빈당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본 적 없겠지? 근데 우리 어디서 들어봤냐면 활빈당이 이게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런 활빈이라는 게 이제 원래 비밀을 구제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단체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활빈당이라고 하는 거고 자, 활빈당은 경기도 충청 중심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침략, 반봉건, 투쟁. 자, 반침략은 반회세겠죠? 반회세, 반봉건, 투쟁. 자, 그러면 뭐랑 성격이 딱 맞아떨어지냐? 동학이랑. 동학이랑 성격이 딱 맞아요. 그래서 동학의 나머지 세력들이 활동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황도유해소 선언이라고 해서 황성신문에 선언문을 제시하고 대한삼인논설 13조 대한삼인논설 13조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719페이지에 대한삼인논설 13조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대한삼인논설 13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중요한 개혁안들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거는 어떤 데서 좀 포인트가 있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시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했구나. 예를 들면은 6번 한번 볼까요?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하라. 그럼 무슨 뜻이겠어? 지금 시장에 외국 상인이 겁나 온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 여러분이 암기를 한다거나 이걸 자체를 이 문장 자체를 시험에 물어본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지만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또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그러니까 지금 금광을 겁나 채굴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고가의 앙등을 막기 위해 고가를 안정시킬 방법을 세울 것. 그러니까 지금 쌀값이 겁나 오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대한삼일논설 13조지 요 개별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제목은 알아야겠지? 대한삼일논설 13조가 나왔어. 이거 누가 썼지? 활빈당이구나. 요 정도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활빈당의 활동 살펴봤고 그러면은 여기서 1904년 정도까지 활동했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또 나머지가 을사의병으로 또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참여를 하게 되죠.
자, 한 개 보시면은 유교적 봉건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여전히 그 어떤 개념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을사의병. 자, 갑시다. 을사의병의 원인은 뭐냐?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이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을사조약, 을사늑약은 우리가 뭘 뺏긴 거냐? 외교권 뺏긴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을사오적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외교권을 뺏겼고, 자, 그리고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그 외교권을 담당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하게 돼요, 일본이.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되죠. 자, 그럼 이제 외교권을 뺏겼어. 우리가 또 극렬하게 저항을 했겠죠. 외교권을 뺏겼다는 건 사실 이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를 아니까 당연히 1910년부터를 우리의 식민지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설정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너네 식민지 1905년부터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나라한테 너네 식민지가 시작된 시기가 1905년부터 아니야? 외교권 뺏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을사의병. 자, 그럼 이제 이때 참여한 의병장 한번 볼게요. 자, 최익현. 우리 또 많이 들어봤던 인물 아니에요? 고종 시기에 그 한 10년 정도 뒤에 흥선대원군 쫓아낸 것도 계유상소. 자, 그 다음에 단발령 내릴 때 막, 나 차라리 내 머리카락 자르려면 목을 잘라라. 이러면서 이제 저항했던 것도 최익현. 근데 이제 그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70대 이상이었어요. 80대쯤이었나? 그래서 이 최익현이 이제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이제 의병 활동을 하게 돼서 전라도 지역에서 전라도 순창, 태인 이쪽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황제우 군대와 왜냐면 이제 일본과 이제 관군의 연합군이 이제 진압을 하니까 황제우 군대와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관군이랑. 내가 어떻게 감히 관군과 싸울 수 있냐. 그러면서 자진해산하게 되고 결국에는 잡혀요. 그리고 끌려가죠. 스시마로 끌려가요. 대마도로 끌려가죠.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여기에서 음식을 거부해요. 일본 놈들이 주는 거는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스시마 섬에서 결국에는 끝내 음식을 거부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니까 금방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며칠 안 돼서 결국에는 스시마 섬에서 순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스시마나 이런 데 가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됐지만 예전에 여행 많이 하고 할 때는 이 스시마 섬 같은 경우는 가까운 편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시마 섬 대마도 가도 한국 전화가 다 터진다. 너무 기지국이나 뭐 이런 게 가까워서 부산에서 다 가깝잖아요. 대마도 굉장히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다 터진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마도에 가면은 최익현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관광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스시마 섬에서 순국, 물론 유해는 당연히 모셔왔지만 어쨌든 스시마 섬에서는 최익현과 관련된 유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충청도에 전직 관료 출신의 민종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활동을 했었고 자, 그래서 충청도 홍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홍주가 있는데 홍주성을 점령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경상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신돌석. 그래서 주로 울진, 평해가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딱 경상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지나가는 해안가거든요. 거기가 이제 울진 평해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게 바로 신돌석.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신돌석은 평민 출신 의병장.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했고 이런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저항이 유생들이나 양반층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는 거죠. 전 계층적인 저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을사의병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직적으로 바뀌어서 전쟁의 형태도 유격전의 형태로 유격전 아니죠. 게릴라전,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의 형태로 바뀌면서 좀 더 조직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을사의병이고요. 자, 그래서 을사의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최익현이겠죠. 최익현이 가장 시험에는 잘 언급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지금 여러분 교재에 72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을사조약, 을사늑약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 여기 미리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국권 피탈에 관한 과정이나 아니면 조약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넘어가면 나올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들
을사의병이 있으니까 그런 저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생들과 양반들은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이상설이나 뭐 조병세나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엔 자결한 분들도 있죠. 알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서 자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영환. 자, 뭐 시종무관, 고종의 시종무관에 해당했던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자결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이 이 황성신문에 처음으로 실리게 돼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밤 내가 목 놓아 통곡하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개, 돼지 같은 이런 대신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노예가 됐다. 타국의 노예가 된 뭐 동포여 막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고 이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 처음으로 게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황성신문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적암살단, 오적,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뭐 이완용을 비롯한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만들어지네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암살단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리고 고종은 아시죠? 이거 을사조약에 고종이 사인 안 한 거. 끝까지 사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외무 대신에 박제순의 그 도장을 가져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 아까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외무 대신에 직인을 찍고 끝나버린 거예요. 원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 외국과의 조약은 이 나라의 원수가 이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같은 요런 인물의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지 조약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국제적 조약으로서의 어떤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런 조약이라서 고종은 이거 내가 사인 안 했는데 무효다 라고 선언을 하는 친서를 대한매일신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발행 부수가 많았던 신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친서를 게재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죠. 왜냐면 미국하고 왜 우리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할 때 거중조정 기억나요?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거중조정은 제3국가 문제 생기면 서로 도와주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서 미국에 헐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학교에 선생으로 와 있었던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서 네가 가서 대통령 좀 만나고 와라. 근데 미국에서 특사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대통령과 접견을 제대로 못했죠.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놓은 상태예요.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가스라 테프트 미리약이라고 해서 이미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서 조약을 미리약, 몰래 조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게 바로 워싱턴 특사, 미국 특사를 파견했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요 헐버트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의 노력으로 그리고 러시아 황제의 초청으로 결국에는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 당시에 선진국들끼리,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죠.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국회의, 만국박람회를 열고 있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특사가 파견돼서 일본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실상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했었던 게 헤이그 특사. 자, 그런데 헤이그 특사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각이 되죠, 금방. 그래서 일본이 방해를 계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특사로 파견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자결을 하고 거기 헤이그에서 헤이그 호텔방에서 자결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은 다시 이제 러시아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로 통역관의 역할로 따라갔었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 러시아에서의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위종이라는 사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상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연해주나 뭐 이런 만주나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민영환이라든가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 우리 금방 살펴봤던 을사의병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함, 그거를 이제 저항을 한 거고 자, 의병은 한 번 더 등장하죠. 그게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자, 정미의병의 계기.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리고 군대 해산 때문이다. 자, 봅시다. 을사조약이 체결됐어요. 1905년 11월에. 자, 그러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는데 1907년 6월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죠.
자, 헤이그의 특사를 보냈어, 고종이? 그러면서 고종을 쫓아내요.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가 있었어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켰죠. 1907년 7월에. 자,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했고, 한일 신협약. 자, 그리고 이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으로 군대 해산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연도를 쓰고 있는데 연도가 전부 다 1907년 7월, 7년 7월, 7년 7월이죠. 이게 1907년 11경, 21경, 25일경 뭐 이런 식으로 며칠 사이에 이게 탁탁탁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1907년 7월에 이런 사건들이 한꺼번에 쫙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7월이라고 썼지만 지금 제가 쓴 게 순서. 알겠죠? 순서. 근현대사에서는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합류했다. 무슨 의병? 정미의병. 요게 정미의병이죠. 그래서 정미의병이 나타나게 되죠. 1907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되죠? 요거 순서. 자, 다시 을사조약 때문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고종이 쫓겨나고, 고종을 쫓아내고 나서 일본이 강요에 의해서 체결한 조약이 한일 신협약. 그리고 이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에 군대 해산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밀 조항에. 그러자 이제 군대를 해산시켰고,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합류. 그래서 의병, 정미, 의병. 그래서 우리 정미 의병부터는 뭐라고 하냐? 의병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 전쟁이야? 군인이 참여했잖아. 해산된 군인들이. 그래서 의병 전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쭉 한번 순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계기 다시 볼게요.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 다음에 군대 해산 때문에, 자,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자, 자, 시위대 대대장이 자결을 하게 돼요.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박승환이라는 사람이 자결을 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군인들이 이제 저항을 한 거죠. 일본과 저항을 하면서 시가전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피해를 입긴 하지만 군인들이 시위대 뭐 이런 시위대나 뭐 이런 데서, 그런데 이제 이 시위대라든가 뭐 강화 분견대, 말하자면 이제 지방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의병으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미의병은 조금 세력이 더 커지게 된다. 군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력은 해산된 군인이 합류해요. 그리고 신돌석, 홍범도 이런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요 신돌석 아까 어디서 나왔죠? 무슨 의병? 을사의병. 자, 을사의병에서 정미의병까지 쭉 활동한 거예요. 신돌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다음에 홍범도. 이 홍범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최근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원래는 이제 쉽게 말해 중앙아시아에 있었는데, 왜냐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었거든요. 연해주에 살다가. 그래서 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결국에는 모셔오게 돼요. 그래서 올해 2021년 8월 15일 그 광복절 즈음에서 유해를 모셔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향 땅에 묻히시게 된 거고, 이 홍범도 장군의 이제 봉오동 전투의 뭐 주역이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도 카자흐스탄인가 뭐 그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고국으로 모셔오는 게 뭐 70년이 지났든 80년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모셔오는 게 낫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해를 모셔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시의적인 것들도 가끔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독립 몇 주년, 뭐 무슨 단체의 100주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921년에 있었던 단체들은 올해 다 있었던 사건들은 올해 다 100주년이었고, 내년에 이제 여러분 시험 보게 될 2022년이 되면 2022년에 1922년에 있었던 사건들의 100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한번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그런 것들도 시험에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사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언급이 많이 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물론 뒤에 우리 봉오동 전투 할 때 자세히 배울 거지만 이 사람은 정미의병에서도 활동을 했었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활동으로 가봅시다. 자, 이 지금 정미의병에서는 각 지역의 의병들이
전부 다 하나의 단체를 결성해요. 그게 바로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연합부대를 결성한 거죠. 그래서 의병들이 어디에 집결하냐? 경기도 양주에 집결을 해요. 자, 그럼 경기도 양주에 집결을 해서 어디로 쳐들어가야 돼?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본을 쫓아내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총대장 이인영, 가장 대표적인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그래서 이런 이제 의병 연합 부대가 만들어지고, 자, 이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요구. 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요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법상 교전단체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의병은 왜 일본은 보통 폭도라고 많이 하니까 폭도 아니고 우리는 독립군이고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원도 좀 해줘라.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신들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돼서 서울로 쳐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서울이라는 건 이 당시 서울이니까 사대문 안쪽만 서울이에요. 알죠, 여러분? 진짜로 서울은 사실 사대문 안쪽이니까 되게 좁은 거 알죠? 되게 그 영역 자체가 좁은 거. 그래서 이 서울로 진격을 했다는 건 지금 서울 아니고, 지금 큰 서울 아니고 사대문 안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서울 근교로 진격을 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동대문 밖 30리까지. 그러니까 근처까지 간 거예요. 동대문 밖에 30리면은 동대문에서 한 근처까지는 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대문 근처 30리까지 진격을 했는데 결국에는 더 안으로는 못 들어간 거죠. 더 안으로는 못 들어갔는데 왜냐면 일본 군대의 반격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선발대만 간 거예요. 이 선발대를 이끌고 간 사람이 군사장 허위라는 사람인데, 그럼 선발대가 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뻔하잖아요. 후발대가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안 된 거예요. 뭔가 좀 연결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선발대가 거기까지 갔지만 그 뒤에 후발대 연결이 잘 안 됐고, 그다음 무기라든가 뭐 전술의 열쇠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좀 약간 이거는 좀 진실이긴 한데 책에서 잘 안 알려주는 진실은 뭐냐면 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할 때 전부 다 양반 의병장들만 모였었어요. 평민은 안 껴줬어. 왜냐면 아직도 이 신분질서, 봉건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평민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껴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냐 이거는. 그래서 평민의병장은 참여를 안 시켰고요. 아예 돌려보냈어요. 야, 아니야, 니들은 오는 데가 아니야 이러면서 안 껴줬기 때문에 요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다 양반 출신 의병장들이 한 거고, 그러면 평민 출신 의병장은 따로따로 활동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범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내 진공작전을 또 따로 진행을 하기도 했다. 이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홍범도, 이때 평민의병장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건 나중에 우리 일제시대 때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 기억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걸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홍범도는 정밀병이었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의병들이 그 경기도에 모였다가 싹 전국으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의병이 좀 세게 일어났냐? 호남. 왜냐면 동학의 자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의병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고, 자,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면 요 지금 시기가 식민지로 삼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야. 막 의병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의병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식민지로 삼기 전에 의병을 먼저 소탕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시한 게 남한 대토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식민지로 빨리 도장 찍어야 되는데 의병들이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니까 식민지로 지금 딱 도장 찍기가 어렵지.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의병 소탕부터 하자.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이고, 그래서 이 1909년이죠. 식민지가 10년부터니까 1909년에 이제 식민지 삼기 딱 직전에 의병부터 싹 정리, 토벌.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고요. 자, 의병이 근거지를 초토화했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너 의병이었어? 너 안 되겠어. 이게 아니고 의병의 뭐 가족이었거나 조력자이거나 그러니까 그냥 마을을 없애거나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토화시킨 거죠. 말 그대로 토벌 작전을 실시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공포 분위기 조성했겠죠? 그리고 사인. 그래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자, 국권 피탈 후에는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니까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우니까 간도나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나중에 독립군으로 활동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범도 같은 경우도 독립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자, 그게 바로 의병 활동이고요. 자, 721페이지 우리 사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최근 들어서 아마 본 적이 있는 사진일 거예요. 요게 바로 기자, 영국의 기자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요 의병들을 취재한 사진과 그 다음에 취재 기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의병을 찾아가서 만난 거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병에 관한 뭐 유일한 사진? 네, 그래서 알 수 있고. 근데 이 의병 사진을 지금 제가 정미의병에다가 딱 해놓은 거는 이 의병은 정미의병이겠죠? 그럼 정미의병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 사진에 자세히 보시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해산된 군인이 참여한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정미의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의병들 뭐 여러분 사진이 너무 조그만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요. 한 3, 4살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지금 껴있고 자세히 보면은 엄청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구나. 물어봐요. 이 기자가 물어봐요. 언제 전쟁을 했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전투를 했다. 그러면서 또 기자가 물어보죠. 너네 이길 것 같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자유를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요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글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고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 나와요. 영국 기자 맥켄지의 인터뷰가 나와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요 사진이 한번 무슨 드라마에 한번 그런 약간 비슷한 장면으로 한 연출이 돼가지고 엄청 좀 코끝을 찡하게 한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한번 요 사진이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적이 있었죠. 그 외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요 사진이 쓰이면서 비슷한 장면을 연출을 했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 외국 기자가 인터뷰하는 그런 것도 거기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에 관한 얘기들이 그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이제 좀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이죠,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요 정미의병의 요 사진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던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머지 사료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있구나. 의사 열사의 투쟁까지 우리 보고 쉽시다. 자, 첫 번째 장인왕과 전명훈의 의거라고 되어 있죠. 자, 외교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티븐스 미국인이고, 자, 스티븐스는 미국인이었고, 그리고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됐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외교 고문 스티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일본으로부터 말 그대로 이제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편이었고 이 사람이 중간에 잠깐 미국으로 간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연설을 들어보면 뭐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건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둥, 뭐 다행한 일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유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인 거지. 얘 왜 이런 소리를 하고 다 돌아다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노동자였던 이 2명이 장인왕과 전명훈이 이 스티븐스의 동선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알아낸 거죠. 오늘 일정을 알아내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하죠. 그래서 총을 마련해서 이 사람을 쏘기 위해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가는 뭐 그런 일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을 저격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몰라. 근데 우연히 이 스티븐스의 동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쐈던 총이 불발이 됐어요. 총알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스티븐스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라와서 스티븐스가 한 3발 정도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장인환이 쏜 총에 전명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전명훈도 어깨를 관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전명훈 같은 경우는 한 발만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도 총알에 맞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됐고, 스티븐스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고, 장인아는 감옥에 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모범수로 풀려나게 되는 뭐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둘이 모르는 상태였는데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을 저격하러 모였다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바로 장인환과 전명훈의 의거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안중근의 의거. 뭐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너무 우리 뭐 잘하는 사람이고. 왜 안중근이나 뭐 이런 독립운동가들 얘기하면 벌써 코끝이 좀 약간 시큰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안중근 의거. 안중근 의거는 제가 시기까지 한번 체크. 1909년 10월이죠. 10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일과 똑같아요. 11.6 사태. 그래서 김재규가 일부러 그 날짜를 골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초대 통감. 앞에서 우리가 을사 조약 체결과 관련된 통감이었고, 이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죠. 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내릴 줄 몰랐고, 그 다음에 하얼빈역에 내렸지만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 몰랐고. 알아요? 그런데 안중근이 저격을 했고. 이것도 굉장히 영화 같은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몇 개의 역 중에 이제 그 근처 어디선가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하얼빈역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중근을 지원했던 단체에서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러시아 쪽 우리 동포인데 그분이 몇 명을 배치를 해요. 앞뒤 역에 다 배치를 한 거예요, 저격수를.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안중근이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앞뒤 한 역 3개 정도의 저격수를 배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내렸어요, 하얼빈역에.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 몰라. 얼굴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끔한 차림에다가 이 이토 히로부미의 뭐라고 해요? 시그니처? 그게 약간 큰 모자 있죠? 중절모라고 해야 돼? 이렇게 약간 긴 모자 있잖아요? 그런 걸 쓴 게 이 사람의 시그니처, 약간 그 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쏘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혹시 또 잘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격을 해서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그냥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고, 아까 그 최재형이란 분이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는데 그분의 따님들이 지금 살아있는 분이 있거든요. 생존해 계신 분이. 근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 안중근이라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총 쏘는 연습한 거 봤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증언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독립운동이나 우리 역사, 이런 어떤 민족운동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단절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중근의 의거.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의거. 요즘 또 많이 언급되는 분이라서 또 제가 또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히게 돼요. 즉, 명동성당에서 어떤 뭐 황제의 추도식 같은 게 있어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나오는 요 이완용을 그러니까 칼로 이제 그 저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중상을 입히게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일본의 외과 의사 하나가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한 거야. 살려냈어, 이완용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완용은 이제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났고, 하지만 결국 평생 그때 다친 그걸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고요. 이재명이 이때 나이가 23살 정도 됐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고, 이 청년이 이제 결국엔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재명의 의거.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가 뒤에 가면은 뭐 의열단도 나오고 한인애국단도 나오고 의열 활동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우리 아직 국권 피탈 되기 전 그런 사건들은 국권 피탈 후, 여기는 지금 전부 다 10년 전이죠. 국권 피탈 전이죠. 그래서 국권 피탈 전이라는 것도 한번 시기로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열사 의사의 활동이고요. 자, 의는 뭐 무장 독립 투쟁의 기반이 마련돼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의병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한계. 자, 한계는 의병이 아무래도 화력이 열세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통적 지배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아까 그런 거죠. 양반들끼리만 모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같은 의병 내에서 양반 의병장이 평민 의병장을 뭐 처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일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런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그리고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724페이지 의병이 다시 한번 정리돼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보시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애국개몽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